필리핀 해군 전력의 전면적 한국화. 필리핀 국방부와 언론, 심지어 대통령까지 공식적으로 해군력의 표준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 조선사의 기술력과 납기, 운용 효율, 높은 가동률, 부품 공급망 유지비 등 모든 방면이 서방 선진국 대비 현실적 완성도에서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급박해지는 국제 정세에 필리핀 해군은 전력 현대화를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국방력 세계 52 수준, 동남아 국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필리핀 해군의 주력 수상함정 대부분이 HD 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업체가 설계 및 건조한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함정 수입을 넘어 운영, 정비, 전투체계까지 한국 표준으로 통합되는 전략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함과 무기들이 필리핀 항구에 도착한 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필리핀 해군작전 사령부에서 근무하는 마카파 중위입니다. 저희 조국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바다에 둘러싸인 해양 국가입니다. 더구나 하루가 멀다 하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국방력이 따라주지 않아 다른 나라들이 우습게 여기고 도발하는 일이 잦은 게 사실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억장이 무너지지만 제가 맡은 임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우리의 바다는 생명줄 그 자체이며 수많은 자원이 잠들어 있는 풍요의 원천이죠.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 드넓은 바다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푸른 제복에 대한 자부심으로 희망에 차 임관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이 바다의 진정한 수호자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암담했습니다. 주력 전투함 대부분은 미국에서 수십 년 전에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은 그야말로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노후 함정들이었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은 수시로 깜빡거렸고 선체 곳곳에는 붉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출항할 때마다 기관실에서는 과연 이 배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수병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드넓은 서필리핀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우리의 어선들이 납포되고 우리의 주권이 공공연히 침해받는 그 순간에도 저희는 그저 먼 발치에서 상황을 보고하고 상부의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해군 장교로서 국가의 영예를 지키지 못한다는 그 지독한 무력감. 그것은 제 가슴을 매일같이 무거운 쇠사슬처럼 짓눌렀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스프레틀리 군도의 아용인 암초로 향하는 우리 보급선을 호위하던 그날의 임무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파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보다 몇 배는 더 큰 산처럼 거대한 중국의 해경선이 우리 보급선 앞을 고의로 그리고 아주 위협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경고 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마치 장난이라도 치듯 무자비하게 물대포를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수압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 보급선의 작은 조타실 유리가 깨져나갈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낡은 함포의 사거리 밖에서 그 모든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교에 있던 모두가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죠. 당장이라도 대응 사격을 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낡은 함포로는 저들의 장갑을 뚫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순식간에 격침당하는 쪽은 우리라는 것을 저도, 함장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녹슨 함교에 기대어 바라본 바다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느꼈던 서러움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아직도 제 심장에 뜨거운 화인처럼 남아있습니다. 엄연한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하는 힘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과연 바뀔 수 있을지 저는 매일 밤 어두운 바다를 보며 깊은 회의감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날의 굴욕적인 임무 이후 저희 군 생활은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날보다 녹슨 선체를 수리하고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출항을 해도 여전히 정해진 순찰 구역을 맴돌다 복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보여도 우리의 낡은 레이더는 그들을 겨우 점으로만 표시할 뿐이었고, 설령 접근한다 한들 그들은 우리 함정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멀리 달아나 버리곤 했죠. 승조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해군이었지만 정작 바다를 두려워하는 해군이 되어가고 있었달까요. 이런 좌절감이 제 마음을 돌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닐라의 해군 본부에서 필리핀 해군 미래 전략 수립에 대한 정군 주요 지휘관 브리핑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함장님을 수행하여 그 브리핑에 참석하게 되었죠. 수많은 제독과 장성들이 모인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은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겨우 중위인 저는 그저 회의실 구석에서 숨죽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길래 이렇게 수뇌부가 전부 모인 거지. 혹시 미국에서 또 다른 구형 구축함을 공여해 주기로 한 건가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스크린에는 온갖 복잡한 도표와 계획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장내의 무거운 공기는 가시질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온 핵심 결론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의외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신형 전투함 12척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회의장은 순간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고위 장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역시 기대감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워 보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물론 새 함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함정만 들여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까요? 우리의 낡아빠진 작전 교리와 수십 년간 이어진 무기력한 대응 방식은 그대로인데 배만 바꾼다고 뭐가 그리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왜 하필 한국이란 말입니까? 무기라면 당연히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전통적인 서방의 해양 강국들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그저 우리와 비슷한, 경제는 발전했지만 안보적으로는 늘 불안한 그런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최첨단 전투함을 스스로 건조할 능력이 있기나 한 건지조차 의심스러웠죠. 이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무시당하는 거다.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어중간한 선택을 하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중위인 제가 그 엄숙한 자리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하라면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거창한 계획이 또 한 번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중차대한 브리핑이 끝나고 기지로 복귀한 뒤 그 한국형 전함 12척 도입이라는 소식은 며칠 만에 부대 전체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해군들 사이에서는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으로 그 다음에는 조롱거리로 전락했죠. 다들 비아냥거리기 바빴습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늙은 구축함 갑판 위에서 땀을 닦던 병사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차라리 미국에서 쓰던 걸 하나 더 가져오는 게 낫지.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저희는 낡았어도 미국산이라는 어찌 보면 처량하기까지 한 마지막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12척이라니 그 숫자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이건 분명 높으신 분들이 예산을 타내기 위해 벌이는 일종의 연극 같았습니다. 저 역시 동료 장교들과 저녁에 산 미겔 맥주를 마시며 대체 상부에선 무슨 생각이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쏟아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최근 몇 년간 휴대전화나 자동차,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으로 유명해졌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전투함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군함은 수백 년간 이어진 해양 강국들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복잡다단한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의 역사가 과연 얼마나 된다고 그들이 우리 바다를 지킬 최첨단 함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정말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어쨌든 장교였기에 최소한 우리가 받게 될 물건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했습니다. 밤에 숙소에서 몰래 휴대전화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호위함. 검색창에 뜨는 것은 호세 리잘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영웅, 호세 리잘의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부터가 아이러니했죠. 그리고 그 스펙을 살펴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어설픈 고속정이 아니었습니다.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선체,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에 대한 미사일, 수직 발사 체계,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 종이에 적힌 사양만으로는 이건 우리가 지금껏 주력함이라고 불러왔던 낡은 배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마치 20세기 군함과 21세기 우주선을 비교하는 듯한 격차였죠.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이 스펙은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지. 진짜 중요한 건 실전 운용 능력과 내구성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방에서조차 구현하기 힘든 그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들을 한국이 과연 제대로 통합해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딘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거나 과장된 것일 거라 확신했죠. 그렇게 의심과 냉소가 부대 전체를 지배하던 어느 날, 마침내 공식 전문이 하달되었습니다. 1번함, 호세 리자람. 한국 울산항에서 진수 완료. 승조원 교육 및 인수 절차 준비. 그저 종이 위에 있던 계획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운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1번함, 호세 리자람이 기낭회를 마치고 수빅만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두에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육해공군 참모총장까지. 그야말로 필리핀의 모든 권력이 총출동해 있더군요. 저는 무슨 외국 대통령이라도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한낱 중인 저는 멀찌감치해서 그저 도열해 있을 뿐이었죠.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점 하나가 보이더니 이내 그 형태가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짙은 회색의 위용을 드러내며 호세 리자람이 부두로 접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린 채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보고 만져왔던 낡고 녹슨 배들과는 아예 근본부터 다른 존재였습니다. 각을 세워 매끈하게 뻗은 스텔스 선체는 햇빛을 날카롭게 반사했고 함교 구조물은 마치 SF 영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처럼 미래적이었습니다. 저것이 정녕 우리 필리핀 해군의 배란 말인가. 믿을 수가 없었죠. 그 압도적인 모습에 주변의 모든 장병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도 잠시, 제 머릿속은 이내 차가운 현실 인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저 위용에 대단하다며 박수를 쳤지만 저는 저걸 실제로 운용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필리핀 해군에는 저런 최첨단 디지털 전투함을 다뤄본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복잡한 시스템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쓸 수나 있을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죠. 저와 같은 포병대대, 아니, 작전부서 동료 장교들의 표정도 전부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똑같이 망했다. 저거 전부 디지털 시스템인데 우린 아날로그 함정만 몰아봤잖아. 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한 동료가 그래도 배를 샀으니 교관들이 와서 가르쳐주지 않겠어. 라고 희망 섞인 말을 하더군요. 저는 손날로 그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줄 알아? 자네, 3년 전 프랑스에서 중고 함정 들여왔을 때 기억 안 나나? 자기들 아쉬울 것 없다 이거지. 우린 우선 고객이 아니니까. 기술 이전에 얼마나 소극적이었어. 훈련 시간에도 건성건성이었잖아. 게다가 저희는 한국에서 이렇게 복잡한 함정을 사본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한국 해군 교관들이 대체 어떤 스타일일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부두에 서 있는데 함정이 완전히 정박하고 CM은 현문이 열리더니 한국 교관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인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 없이 각 잡힌 대한민국 해군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주 젠틀하게 저희 쪽 지휘관에게 다가오더니 먼저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파견된 김진호 소령입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그 모습이 놀라움을 넘어선 거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존중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인사는 결코 일회성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곧바로 함정 운용을 위한 집중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는 먼저 전투정보실, 즉 함정의 두뇌이자 심장이라 불리는 곳에 모였죠. 수십 개의 검은 스크린과 복잡한 콘솔이 빛을 발하는 그곳은 마치 우주선의 조종석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 위압감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장비에 손대지 못하고 있었죠. 과거 저희가 서방 국가에서 구형 함정이나 낡은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들은 두꺼운 원어 교본 몇 권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주고는 읽어보고 질문이 있으면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영어가 익숙지 않은 수병들이 버벅거리기라도 하면 훈련 교관들은 노골적으로 지루하다는 듯 시계를 쳐다보거나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기 바빴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인 정비 기술이나 진짜 운용 노하우에 대해 물으면 그것은 보안 사항이다라거나 알 필요 없는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저희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들은 저희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낡은 물건을 사주는 하위 고객 정도로만 취급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교관단은 특히 그들을 이끌던 김진호 소령님은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필리핀 해군 동료 여러분이라고 칭했습니다. 첫날, 저희가 그 최첨단 디지털 조암 장비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자 김 소령님은 저희 손을 잡아 직접 콘솔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이 함정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버튼 누르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용해야 하는지 그 근본부터 설명해 주더군요. 수병들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기초적인 질문에도 단 한 번의 찡그림 없이 예정된 훈련 시간이 끝난 밤늦게까지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1대1로 설명해주는 모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십 년간 물려받는 해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포기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들은 저희가 이 최첨단 함정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치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수님들을 만난 것 같았달까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이런 것이었군요.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훈련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승조원들의 눈빛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이 제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기력감과 패배감에 젖어있던 그들의 눈에 다시금 할 수 있다는 의욕과 자부심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좋고 교육이 훌륭하다고 한들 그들이 가져온 이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실전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저는 그들의 헌신적인 친절함에 깊이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정한 군인으로서의 시각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배가 진짜 위기 상황에서 저 종이에 적힌 스펙대로 완벽하게 움직여줄까? 그 마지막 의심은 응용훈련의 최종 단계인 서태평양 공해상에서 열릴 실사격 훈련의 날까지 제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응용훈련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망망대해인 서태평양의 훈련구역으로 나왔죠. 수십 킬로미터 전방에는 이미 퇴역한 표적함이 파도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날의 함교와 전투정보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팽팽했습니다. 비록 훈련 교관인 김소령님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뒤에서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오늘 모든 시스템을 운용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오롯이 저희 필리핀 승조원들의 몫이었으니까요. 제 가슴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차가웠습니다. 과연 저 한국산 레이더가 이 습하고 뜨거운 열대의 바다에서 오류 한 번 없이 표적을 정확히 잡아낼까 하는 의심이 꼬리를 물었죠. 함장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투 시스템, 표적 탐지 및 조준. 제가 훈련받은 대로 콘솔을 조작하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우리가 쓰던 낡은 장비들은 이 정도 거리의 표적을 잡으려면 한참을 예열하고 온갖 잡음 속에서 수동으로 식별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산 전투 시스템은 단 몇 초 만에 수십 킬로미터 밖의 표적함을 완벽하게 식별하고 새빨간 조준 표시를 띄우더군요. 오차 범위 0.001%. 화면에 나타난 그 숫자는 마치 거짓말 같았습니다. 함포. 발사 준비 완료. 함장님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고 제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76mm 함포가 불을 뿜는 순간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진동이 함체를 뒤흔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쿵 하는 육중한 발포음은 들렸지만 함체는 거의 미동도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안정화 장치가 모든 충격을 순식간에 흡수해버린 겁니다. 포탄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고 잠시 후 표적함의 정확히 중앙부에서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피어올랐습니다. 단 한 발이었습니다. 전투정보실 안의 모든 승조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상상조차 못했던 수준의 정밀함과 위력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낡은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의 격파였죠. 저는 그제야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호세 리자람의 스펙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종이 위 숫자들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춘 진짜 괴물이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성공적인 훈련을 자축하는 조촐한 파티가 갑판 위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산미겔 맥주 2병을 들고 저편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김진호 소령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뜬금없는 사과에 김소령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잔잔하게 웃으시더군요. 저는 그제야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갑판 위에서 이어진 대화는 제 군 생활, 아니 어쩌면 제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소령님께 그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솔직한 의구심과 과거 다른 서방, 국가 교관들에게서 느꼈던 그 미묘한 무시와 실망감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술기운이 조금 올랐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핵심을 물었습니다. 소령님, 솔직히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진심을 다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 계약이나 기술 이전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겪어본 다른 나라 교관들은 절대 이러지 않았거든요. 제 다소 직설적인 질문에 김소령님은 잠시 말없이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시더군요. 그는 손에 쥔 맥주병을 한 모금 들이켠 뒤 아주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양국의 외교 관계나 비즈니스적인 이점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안토니오 중위님, 사실 저희가 필리핀에 파견되기 전에 저희 교관단은 필리핀의 역사에 대해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이 수백 년간 외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아픈 역사와 20세기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과거를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어쩌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근현대사를 겪었다고 할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나라 전체를 빼앗겼던 36년간의 그늘진 세월과 독립을 쟁취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던 끔찍한 전쟁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나라가 두 동강 나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그 참혹한 비극을요. 저는 그 순간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런 괴물 같은 최첨단 전투함을 척척 자체적으로 건조해내는 나라, 우리에게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아무렇지 않게 전수해주는 저 여유로운 나라에게 그런 뼈아픈 과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소령님의 말은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런 역사를 겪으며 뼈에 새겼기 때문에 바다를 지킬 힘이 약해서 자신들의 주권을 공공연히 침해받고 이웃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필리핀 해군의 현실이 도저히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과장이나 동정도 아닌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지배당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서러운 일인지 저희는 역사책이 아니라 피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기를 팔러 온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그 혹독한 고통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아픔과 서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짜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들은 저희가 단순히 이 배를 운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 배를 통해 다시는 과거와 같은 굴욕을 겪지 않고 당당히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갑판 위에서의 대화는 제 군 생활에, 아니 제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 교관이 아니라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영혼을 일깨워준 진정한 스승이었죠. 그렇게 며칠 뒤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진호 소령님을 비롯한 한국 교관단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저희 승조원들의 손을 일일이 굳게 잡아주며 여러분이 바로 이 바다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호세 리자람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대 전체를 짙게 감돌던 그 특유의 냉소와 패배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뭐랄까 말수는 적어졌지만 그만큼 단단하고 묵직한 자신감이 채우고 있었달까요. 수병들의 눈빛부터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호세 리자람이 첫 번째 실전 초계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몇 년 전 제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던 그 아용이 남초 그네였습니다. 함교에 오르는 제 가슴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나 무력감으로 인한 떨림이 아닌 묘한 긴장감과 차가운 결의로 인한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임무 구역에 접근하자 저 멀리 수평선에서 그 익숙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보급선을 무자비하게 물대포로 괴롭혔던 그 산처럼 거대한 하얀색 도색의 이웃나라 해경선이었습니다. 과거의 우리였다면 즉시 엔진 출력을 낮추고 거리를 벌리며 상부에 보고부터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함장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속력을 높이며 명령하셨습니다. 현 침로 그대로 유지, 전투 시스템 가동, 표적 식별.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의 최첨단 한국산 레이더가 즉시 저 거대한 함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정보실의 콘솔에는 저들의 속도와 거리, 예상 침로가 선명한 붉은색 숫자로 떠올랐죠. 그러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그렇게 당당하고 위협적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항로를 방해하던 그 거대한 함정이 눈에 띄게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들은 우리 함정에서 발신되는 자신들이 지금껏 이 해역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강력하고 정밀한 레이더 신호를 분명히 감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겠죠.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이 날렵한 회색 함정이 예전에 자신들이 물대포로 희롱하며 쫓아냈던 그 낡고 녹슨 물려받은 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망설이더니 결국 천천히 방향을 틀어 기수를 돌렸습니다. 단 한마디의 경고 방송도 단 한 발의 위협 사격도 없이 그들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함교 창밖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가슴이 터질 듯한 승리의 함성을 속으로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12척의 전투함 도입 계획은 단순히 낡은 배를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필리핀 해군에게 수십 년 만에 잃어버렸던 바다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일이었고, 우리를 무시하던 이들에게 우리의 달라진 위상을 똑똑히 보여주는 장엄한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서필리핀의 푸른 물결을 당당히 가르며 나아가는 호세 리자람의 함수에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고 일어선 진정한 형제의 나라, 한국에게 다시 한번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